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24명을 기록하면서 다시 1,000명 아래로 떨어졌지만 신년 연휴 검사 건수 감소의 영향도 있는 데다 전파력의 1.7배 센 것으로 알려진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도 추가 확인되고 있어 이 규모는 언제든 커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소식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학관리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세 자릿수를 보니까 반갑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어제가 새해 첫날 신정 연휴였기 때문에 검사 건수 자체가 줄어들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검사 건수가 많이 줄지는 않았지만 약간 줄어든 상태고요. 예. 아무래도 연휴다 보니까 확진자 수가 감소되는 효과가 그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1,000명대에서 지금 오르락내리락 하는 숫자를 반복하고 있고 중간중간에 800명대, 900명대 확진자 수가 나타나다가 또 다시 1,000명대로 오르고 있는 상황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1,000명대에서 정체된 상태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사망자도 25명이 추가가 돼서 총 지금 보시는 것처럼 942명이 나온 상황입니다. 곧 1,000명에 근접할 것이다 이런 예측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망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판단하고 계십니까? 보통 사망자의 발생은 확진자 수의 2주에서 3주 뒤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1,000명대 확진자가 발생했던 상황에서 그 확진자들이 이제 중증 상태로 발전하고 사망하는 상황이 지금 아마 지난주부터 발생하고 있을 맞습니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 기간 사망자 수의 증가는 불가피하게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추세를 좀 끊으려면 거리 두기에 대한 동참이 좀 더 필요한 상황인데 정부가 잠시 후에 11시에 중대본회의 결과 브리핑하면서 거리 두기 단계를 유지할지 격상할지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만 좀 완화할지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어떻게 좀 결과를 예상하십니까? 지금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2.5단계 플러스 특별 방역 조치를 유지하면서 일부 허점이 있는 방역 대책을 보완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허점이 있는 방역 조치를 좀 보완하는 얘기는 어떤 게 있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것은 그 시설에서의 집단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들이 마련돼야 되느냐. 그러니까 요양병원, 요양원, 교회를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을 줄이기 위한 좀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시 후 11시에 발표될 예정이니까요. 그 내용도 함께 해주시고요. 이 내용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5차 전수검사를 합니다. 지금까지 나온 확진자만 900명이 넘는 상태이기 때문에 5차에서도 비슷한 규모의 확진자가 나온다고 하면 여기서도 1,000명이 넘을 수가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차수를 거듭할수록 계속 나오는 이유는 잠복기 때문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차수를 거듭해도 확진자 수가 계속 나오는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잠복기 때문이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상 동부구치소가 초기에 감염에 대한 역학조사와 역학조사에 기반한 접촉자의 격리와 같은 방역 대책의 기본이 지켜지지 않아서 사실상 동부구치소의 모든 직원과 재소자가 접촉자로 분류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누가 접촉자이고 누가 접촉자이지 않은지를 구분하기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게 계속 검사를 해도 확진자가 나오는 이 근본적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2차, 3차까지 전수검사를 해서 추가적으로 나오는 경우는 있지만 이렇게 지금 4차 때만 해도 162명 정도가 나온 상황인데 5차까지 또 나온다고 하면 5차에도 아마 비슷한 규모가 나오거나 조금 더 적은 숫자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동부구치소 내에 여러 가지 방역에 미흡한 점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과밀이 됐었다는 얘기입니다. 수용 인원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수용이 돼 있었다는 게 지적됐는데 그래서 이제 기저질환자나 모범 수용자의 가석방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이감도 많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구치소로요. 이렇게 되면 이감된 다른 구치소나 아니면 가석방이 되는 그런 수용자들이 지역사회나 그런 다른 교정시설에 전파를 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어떻습니까? 지역사회로 수감자들을 돌려보내기 위해서는 14일간의 격리 기간들을 통해서
이분이 감염되지 않았다는 게 확실한 상태에서만 돌려보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동부구치소 수용자 또는 직원들 중에 누가 접촉자이고 접촉자가 아닌지 구별이 안 되는 상황에서 단지 뭐 모범수라는 이유로 당장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는 이유로 지역사회에 돌려보내면 그분들 중에 누가 실제 확진자일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사회 감염으로 충분히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외에서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2주 동안 자가격리 하듯이 이분들을 이제 가석방을 하든 이감을 하든 그 결과를 가지기 전에 중간에 완충 제도를 좀 만들 필요가 있다는 말씀. 이감은 조금 다른 문제인데요. 이감은 이제 이감한 상태에서 기존에 있던 그 수용자들과 동선을 분리하고 격리를 유지하고 하면 이감한 내에서 일종의 그 격리 조치, 자가 격리 조치와 같은 상태에 놓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 14일 이전에도 가능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광주에서는 의사 체육동회 관련 집단 감염을 좀 봐야 되는데요. 전남대병원을 포함해서 6곳이 됩니다. 의사들 중에서 증상이 시작됐는데도 진료를 본 케이스도 있어서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19 상황에서 그 이제 병원과 같이 이제 많은 사람들과 접촉을 하고 또 건강 상태가 취약한 분들이 모여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많은 이제 병원의 의료진들로 하여금 그 외부 접촉을 자제하고 모임을 자제해 달라는 이제 그 요청을 계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모임이 이루어지고 그 모임에서 집단 감염이 이루어진 게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제 의사가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환자를 봐서 추가적인 감염이 일어날 이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다행히 지금 진료를 본 시점에서부터 한 일주일 정도가 경과된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확진자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많은 확진자가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잠복기를 고려하면 그래서 좀 더 경과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가 새해 첫날이었고 해돋이 명소는 유명한 곳들은 폐쇄가 됐습니다만 숨은 명소들, 뭐 다리 위나 이런 데는 많은 분들이 또 몰렸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또 접촉이 이루어져서 전파가 됐을 확률은 저희가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없진 않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실내와 야외에서의 그 코로나 확진자와 같이 있었을 때 감염되는 비율을 보면 실내에 비해서 실외인 경우에는 거의 한 뭐 6, 7% 정도의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내에 있을 때를 100%라고 하면 실외에 있을 때는 6, 7%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감염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 당국이 하는 조치가 맨날 이렇게 풍선 효과를 낼 수 있는 종류의 방역 조치들을 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명소를 개방을 하되 그 들어가는 입장 인원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해서 혼잡도를 줄이는 게 바람직하지 명소를 막으면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가고 다른 곳에서의 혼잡도가 오히려 올라가는 이런 그 풍선 효과가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은 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이야기해봐야 될 것이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것이 지금까지는 5명이었는데 오늘 또 발표가 된 것이 4명이 추가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아공발도 1명이 추가가 돼서 영국발은 지금 총 9명이 된 상황인데 이게 영국발 바이러스가 그러니까 변이지 변종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변이라고 하는 것은 바이러스의 유전자에 일정한 변화가 생긴 것을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그 결과 생긴 새로운 유형의 바이러스를 이제 변종이라고 부르는데 변종을 이제 영어로는 variant와 strain이라고 하는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변화의 정도가 적은 것을 variant라고 얘기를 하고 변화의 정도가 큰 것을 strain이라고 구분하는데 그 둘을 그 우리말에서는 따로 구분하는 말이 없어서 그냥 변종이라는 말을 같이 사용하기도 하고 구분해서 굳이 얘기를 할 때는 variant는 변이체, strain은 변종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그냥 통칭해서 변종이라고 변종이라는 말을 쓰셔도 뭐 큰 상관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전에 뭐 바이러스 계통에 대한 이야기할 때 S형, V형, 네. GH형 이런 네. 구분들을 좀 했었는데 네. 이런 계통하고는 좀 다른 개념인 겁니까? 이번 변이가?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보다 상위의 개념은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구분할 때 예를 들면 메르스 바이러스, 사스 바이러스, 이번에 이제 그 사스 코비드 2 예, 예. 바이러스 이런 식으로 구분할 때가 제일 위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번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뭐 S형, G형, GH형 뭐 이런 그게 식으로 이제 변이다. 네. 라는 말씀인데 지금 보면은 70% 정도는 전파력이 강하다라고 하던데 그러면 치명률은 반대로 좀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는 치명률을 높인다는 근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점은 좀 다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변이 바이러스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것이 남아공에 관련된 것들,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연구 결과가 지금 어떻게 좀 나와 있습니까?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아직 역학적 특성이 충분히 밝혀지지는 않고 있는데요.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아마 감염력이 전파력이 높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보통 뭐 감염력 전파력이 높아지면 반대로 치명률은 반비례해서 줄어든다는 전문가들의 일부 의견도 있던데 이에 대해서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이제 감염병에서의 일반적인 경향인데요. 예. 이제 요번 경우는 전파력은 높아졌는데 치명률은 떨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치명률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게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알겠습니다. 이렇게 변이 바이러스가 영국하고 남아공에서 나왔지만 다른 어떤 국가에서 나올지 지금 속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네. 공항 검역이라든지요, 뭐 비행기 내에서의 감염도 좀 차단하는 노력들이 필요할 텐데 네. 어떤 조치들이 가능할까요? 지금 정부가 그 외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들한테 72시간 이전 이내에 한 PCR 검사상 음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검사 결과를 가지고 와야 입국을 시켜준다라고. 8일부터요. 네네.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될까요? 어떻습니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그 잠복기가 있기 때문에 이제 검사를 받은 상태에서는 잠복기였다가 이제 국내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발병이 되는 상황이 충분히 있을 수 있어서 그 PCR 검사를 사전에 받아오는 것만으로는 100% 막을 수 없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으로 기내에서의 감염을 막기 위한 조치, 입국 이후에 자가격리를 철저하게 하는 조치, 자가격리 시설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서 다른 사람을 접촉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조치 등이 다 철저히 지켜져야 이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서 지역사회 감염을 일으키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부가 모더나사하고 백신 계약을 추가적으로 더 많이 하면서 올 5월부터는 모더나 백신을 좀 맞을 수 있을 걸로 관측이 되고 있는데 이게 백신을 맞는다고 해서 바로 마스크를 벗고 우리가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선결 조건들이 좀 필요합니까? 마스크를 벗고 생활할 수 있으려면 집단 면역이 충분히 형성이 돼서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더라도 누군가가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이 되더라도 그게 전파되지 않는 상황이 되어야 하는데요. 그렇게 되려면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적어도 60%에서 70% 정도가 면역력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들의 면역력 생성 효과를 대개 이제 실험실적으로는 그러니까 임상 시험 단계에서는 뭐 90%, 95%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접종할 때는 그보다 조금 낮아집니다. 그래서 아마 한 80% 정도로 예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60%에 이르려면 전 국민의 80%가 접종을 해야 80%의 면역력을 갖는 백신이 되기 때문에 한 전 국민의 60% 정도가 면역력을 갖는 집단 면역 상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계약이 완료된 분이 5,600만 명 분인데 네. 이들 중에서 한 4천만 명 정도는 맞아야 60%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600만 명분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전 국민이 5,200만 명이니까 백신의 물량에는 아무 문제가 없고 더군다나 이제 그 16세 이하는 지금 백신 접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임상 시험상 16세 이하에 대해서는 시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면역력이 생성된다고 하는 근거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실제 접종 대상은 5,200만 명에서 600만 명을 뺀 한 4,800만 명 4,800만 명 정도가 되고요. 네. 그 4,800만 명이 전 국민의 거의 90% 수준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서 10% 정도를 뺀 나머지는 전 국민이 모두 접종을 해야 우리가 집단 면역 상태에 이를 수 있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예를 들면 병이 있어서 뭐 면역 상태가 떨어져 있거나 또는 임산부여서 접종을 할 수 없는 국민들을 제외하면 거의 전 국민이 다 접종을 맞아야 우리가 집단 면역 상태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4천만 명이 조금 넘는 전 국민이 접종을 네. 맞으려면 네. 5월부터 접종이 시작되는데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기간은 뭐 얼마나 정부가 잘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단축될 수도 있고 길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중요한 것이 지금 이전에 우리가 백신과 관련된 논란을 했을 때 뭐 백신의 물량이 충분하냐, 도입 시기가 너무 늦은 게 아니냐라는 논란을 했었는데 실제로 중요한 것은 백신을 안전하게 배송하고 의료기관으로 그다음에 접종 과정이 안전하게 이루어져서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부작용이 일어났을 때 정확하게 빨리 인과관계를 따져서 그게 백신의 부작용인지 아니면 다른 지병에 의한 일어난 건강 문제인지를 구분해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건 안전성이다라는 네. 말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네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님과 함께 코로나19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